안녕하십니까. 대전 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교사 윤지수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시각장애와 시각장애 통합교육, 그리고 시각장애 교육지원기관인 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린 주제에 대해 저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대전맹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시죠. 문성준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전맹학교 교장 문성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란 무엇인지, 또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유명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 혹시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스타트랙이라는 그 영화 한 장면이 있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방금 보신 이 조종사인데 이 사람의 행동, 외모를 잠깐 보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r. Ford, what's going on? We've lost primary helm control on the bridge. I don't understand it. The impulse system suddenly cut out and the warp drive just kicked in. Jordan, can you take the engines offline? I'm working on it. 네, 교장 선생님, 이 영화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타트랙이라는 영화 지금 보셨는데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SF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스타워즈 이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80년대 이 스타트랙이라는 영상을 좀 보다가 이 장면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조종사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데 보조공학기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 거대한 그 미래의 우주선을 조종하는 메인 조종사인데요. 제일 먼저 제가 놀란 것은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이 이런 시각장애인을 조종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발상에 놀랐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뭐 AI는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보조공학 기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겠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장애 이해 교육의 어떤 큰 관점을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각장애를 그 정의하는 그 개념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쉽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의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는 기능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안과 의사의 의학적 검사 아니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시력, 또 시야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가지고 구분해서 시각장애 여부를 정하거나 그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에 알고 있던 뭐 장애인 복지법상의 여러 구분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관점인데요. 이제 시각의 문제로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 정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각장애 여부나 중증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거기서 거론하는 시각장애가 바로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각장애 분류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각장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죠. 하나는 이제 획일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6개의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몇 급인지를 잘 모르는 건데, 이제 이런 6급의 체계로 만드는 구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 수령화되고 그 획일적으로 재단당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의 개념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훨씬 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어떤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요구라든지 또 개별의 요구를 좀 더 적절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해서 시각장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는 이제 교육적 장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쉽게 교육적 맹, 그다음에 교육적 저시력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 맹이라는 것은 시각 매체를 학습에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은 교육적 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시각 매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적 저시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마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이 학생을 판단해서 교육적 조치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각장애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시각장애의 그 원인이나 그 분류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뭐 선천맹, 또 후천맹 이렇게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선천맹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 장면에서는 5살까지를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5살까지 전에 실명을 했다면 사실은 시각적 감각을 좀 소실한 그런 경우로 보기 때문에 선천맹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실명했다면 이제 후천맹으로 보죠. 그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망막의 질환들, 각막에 어떤 문제 있는 거, 수정체, 그러니까 백내장 같은 거, 이런 거 해당되겠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 원인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그런 특이한 그런 망막 질환이 많이 있어서 교육 장면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공부라고 해야 되죠. 그런 어떤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하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적 자료,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언급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뭐 그걸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고려시대 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고려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맹인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종교의 그런 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행의 대상이 되죠. 뭐, 보이지 않는 그 남편을 도와주는 무슨 뭐 아내의 어떤 선행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 이제 맹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교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시각장애가 생기면 그 아이를 그 스님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경문을 외우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초들의 삶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나와요. 더 발달되는 건 이제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가 되면 아예 나라에서 이 친구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으로 막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관상감이라든지 또 맹청이라고 하는 아예 그런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요. 궁궐 안에. 그래야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기륭화복을 물어보고 또 뭐 이런 걸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을 맡기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급 공무원? 그러니까 호칭도 요즘으로 하면 주무관이죠, 주무관. 근데 그때는 이제 명칭이 다른데 그때 명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지금 좀 비하되는 용어가라고 쓰이고 있지만 뭐 봉사라는 직급이 있었고 또 소경이라는 직급도 있었고 하는데요. 이런 직급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급 공무원, 뭐 주무관 이런 거 해당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소득이 높고 이런 계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일제시대 때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모아서 안마나 침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재생원이라는 걸 설립해서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요 인제 해방이 되면서 그 아시는 것처럼 서울맹학교로 이제 바뀌어서 오늘날 100 년이 넘는 그런 역사의 맹학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시각장애가 우리 그 역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존중하는 용어였던 것이 지금은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바뀐 게 좀 아쉬운 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나 그 사회에서의 어떤 이 노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화면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몇 개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바라볼 때 느끼는 오해, 뭐 진실 이런 걸 좀 적어 봤는데요. 다는 못 해봤고 한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음악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맞나요? 많은 시각장애 분들이 음악에 음.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네.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편견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잘못된 편견이 맞아요. 그래서 저같이 뭐 듣는 건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남들처럼 뭐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음악 창작이 막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피아노를 쳐도 손으로 생각이 미치면 발이 멈추고요. 발을 누르면 손이 멈춥니다. 예. 그렇지만 음악은 아주 좋아하는데 하여튼 정리하면 편견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시각장애는 오감 위에 뭐 6번째 감각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거죠. 시각이 멈추다 보니까 뭐 청각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작은 소리나 그런 차이도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감각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시각장애는 뭐 잠잘 때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시각장애인이 평소에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소리로 대화하잖아요. 그럼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될 때도 보이질 않는 거 소리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내가 아닌 장애를 이해하는 그 기준이 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오해, 어떤 편견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장애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오늘 어찌 보면 이 얘기가 저는 인제 굉장히 인제 중심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뭐 시각장애를 포함해서 다른 장애까지 마찬가지인데 어 오늘날 이제 법으로 장애 교육을 이제 꼭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참 높아지기 어렵다. 이런 사회적 생각이 많은 이유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몇 가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는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는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표창장 같은 걸 받아 보니까 항상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 "당신은 장애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애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지? 내가 정한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어떤 약간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느낀 두 가지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두 가지 양극단의 프레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불쌍한 사람, 또 하나는 불굴의 승리자. 둘 다 불자가 있네요. 예, 불쌍한 사람이냐 불굴의 승리자. 이 둘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쌍한 사람은 굉장히 무능을 동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거나 배려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존재하기 어려운 대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력이 있을 때 나눠줘야 될 대상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굴의 승리자라는 프레임이에요. 이건 정반대인데,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도 종종 나와요. 뭐 어떤 철인 3종 경기를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이 뭐 이를 악물고 어떤 자전거를 타서 뭐 어떻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내용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게 뉴스나 이제 박수를 많이 받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게 볼 때마다. 아니, 저런 걸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한쪽 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왜 저런 걸 타고 막 이를 악물고 통과한 사람을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내용만 나올까, 우리 사회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을 불굴의 승리자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앞에 말한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불굴의 승리자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별로 뛰어나지도 않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은밀히, 아니면 그냥 기억이 안 나도록 스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많이 원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를 바라보는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을 우리 사회가 빨리 바꿔야 우리 사회의 장애를 바라보는 그 기본이, 이해가 빨리 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그 헬렌 켈러, 시각장애 하면 떠오르는 게 헬렌 켈러이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 한 편을 영상으로 제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헐렌 켈러. 만약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헬렌 켈러의 유명한 시군요. 이 영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리고 저도,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느낀 바도 많고 공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절실함 뭐 이런 것도 느끼고 하는 좋은 그런 장애인의 귀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러한 헬렌 켈러의 이런 우리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 딱 50%만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헬렌 켈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극복도 하고 많이 재활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평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할 때 보면 꼭 하얀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젊었을 때 자기가 이런 강연을 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약간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그 한쪽 눈을, 그 의안을 적출하고 렌즈로 바꿉니다. 굉장히 이분이 강연을 나갈 때 약간의 그 강박이 좀 있으셨어요.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이런 전반부에는 이렇게 재활하고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씀하고 한 거는 굉장히 우리가 칭송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본인의 여러 발언을 할 때 그 정치적인 그 의견을 많이 밝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뭐 자신의 생각도 많이 밝히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헬렌 켈러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왜 사람들은 장애인을 자신들의 잣대로 보려고만 할까요? 네. 같은 말씀인데요.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들을 그냥 일상에서 개성이 강한 어떤 '내 이웃의 하나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그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려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바꾸지 않으면 좀 이렇게 개선이 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할 때 어떤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어릴 적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안에서 맏아들의 이남이녀 맏아들의 소위 말하는 중소혼으로 좀 컸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특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먹을 걸 가져오면 케이크를 가져오면 4분의 1로 저희 할머니가 딱 자릅니다. 절 줘요. 그럼 4분의 3이 남으면 그걸 다시 4분의 1 또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4분의 1 나눠요. 그럼 이제 저는 4분의 1 제 거고 또다시 4분의 1 또 제 거가 됩니다. 이걸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항상 몰래 저를 데려가서 뭘 이렇게 사줍니다. 근데 이제 제 밑에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이걸 분개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지금 굉장히 후회합니다만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여동생이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긴 한데 그때는 제가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커서 그걸 알았는데 이 얘기를 오늘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인권 감수성, 장애인권 감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장애인권 감수성을 얘기할 때 복잡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딱 이 감정을 우리가 느끼면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때 갖고 있는 게 저만의 이유는 모르는 제만의 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안함을 알았거든요. 근데 장애인에 대한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은 아니고 이성인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게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같이 해야 될 그런 감수성 영역에 있다는 걸 이해할 때 아까 말한 그런 그 성에 대한 문제, 남성, 여성에 대한 건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의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장애라는 것이 인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개성으로 우리가 보아주는 사회가 빨리 된다면 실제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교장 선생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 장애인 이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즘 언론이라는 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한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안 되도록 나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해결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사회죠.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아닌 그런 함께 사는 사회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도 편합니다. 그렇죠? 아까 인권 감수성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볼 때 아주 소외되고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